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6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통화전쟁 가능성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그 동영상 두 편만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 강연회 때문에 동영상을 두 편만 촬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 되신 분께서는 투자 강연에 참석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통화전쟁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그 경제 시평이나 단신에서 여러 차례 아마 그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평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번 더 동영상에서 공방 동영상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 전쟁이 사실은 그 전에도 예전에도 뭐 90년대 이제 뭐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머징 마켓 이제 외환위기죠. 동아시아 외환위기 포함해서 또 뭐 말들이 나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통화 전쟁이라는 말이 다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대두된 주제이죠.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급락을 했죠. 급강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위안화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2005년까지는 이제 달러에다가 딱 고정시켜 놨어요. 1달러당 뭐 8.7 위안인가 8.27 위안인가 얼마인가로 딱 고정 패그를 고정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고정 환율을 했었죠. 그다음 2005년 7월부터인가 이걸 이제 복수 통화 그러니까 관리 바스켓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변동 환율 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 이렇게 이제 바꿨죠. 그래도 거의 달러에 연동되어 오다시피 했어요. 어쨌든 2005년 7월부터 이제 관리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8.27, 8.3 위안 하던 것이 계속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달러당 뭐 8위안, 7위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좀 약세를 보여왔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때 이제 중국이 달러에다가 딱 아예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그걸 다시 회제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한 게 2009년에 이제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실시를 했죠. 중국이 이제 금융위기 발생한 직후에 이제 대처한 정책이 이런 거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발생할 때는 금융기관 파산을 막느라고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든지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니까 막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2008년, 9년 그 무렵에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가 조금 이제 한숨 이렇게 좀 돌려서 위기 상황을 조금 이제 넘어선 단계로 이제 들어서면서 2010년부터는 뭘 했습니까? 물론 이제 제로금리는 이제 2008년 말부터 이제 2009년 초부터 막 바로 실시를 했고 2010년부터 이제 QE2를 시작을 했죠. QE2를 이제 QE1은 2009년 초에 했는데 이것은 양적 확대책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 파산을 막기 위한 임시 어떤 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에 가까운 것이었죠. QE2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른바 양적 확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QE2를 실시하면서 달러화가 이제 물론 금융위기 직후부터 달러화가 이제 초창기 금융위기 초창기 때는 위기 시에 달러다라고 해가지고 달러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QE2를 전후로 해서 달러가 주주주죽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120엔대를 넘어갔었어요. 1달러당. 그것이 그냥 2010년 QE2를 전후로 해가지고 주주주죽 떨어지고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1년, 12년 아베노믹스 하기 직전까지는 80엔까지 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어마어마한 초강세를 보였죠. QE2 정책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도 1.3달러대에서 그 1.4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유로화도 QE2를 이렇게 하니까.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위안화도 지금 거기에 연동돼서 사실상 거의 움직이게 됐는데 달러가 이렇게 QE2로 해서 약세를 보니까 중국 위안화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6위안 때까지 들어 6.5위안, 6.3, 6.2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는 6.1 그래서 거의 6위안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5위안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까지 이제 막 강세를 보였죠. 위안화도. 특히 이제 곧장 타격을 받은 것은 브라질 회화화 같은 경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나 브라질 회화화 같은 신흥국 통화가 곧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투기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때 이제 자원 가격이 많이 뜰 때인데, 그래서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달러 약세가 팍 발생하니까 강세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수출인 자원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타격을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회화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특히 회화나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면 안 그래도 만성적인 그 경상수지 적자 국가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막 펑펑 막 수입해서 써버리겠죠.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발끈했던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었죠. 브라질이 미국의 QE2 정책에 대해서 달러 약세 유도로 통화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죠. 화폐 인플레를 이제 세계적인 화폐 인플레를 초래한다. 그 당시에는 QE2를 할 당시에는 FRB조차도 화폐적 인플레를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QE2를 하면은 이거 화폐적 인플레가 만약에 발생하면 어떨까, 어쩔까 하고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그 QE2를 한 초창기 때는 그 달러 그 화폐적 인플레 우려로 달러가 이렇게 또 QE2로 인해서 두 개 이제 똑같은 거 맞물려 있는 거죠. QE를 하면은 당연히 달러의 화폐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적 인플레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달러 가치가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뭐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그 QE2 할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엔화가 120엔을 넘어가던 것이 이제 2010년, 11년, 12년 막 뭐 100엔, 90엔, 80엔, 심지어는 막 또 다시 70엔대까지 막 툭툭 떨어져 보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데다가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폭발 사건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일본이. 엔화는 나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막 펑펑펑 넘어가고 파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뭡니까? 엔화의 학세 유도죠. 그러니까 이 아베노믹스는 결국은 이 달러 QE2 정책은 달러의 약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죠. 벌써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도 일종 통화 전쟁의 하나 형태예요. 엔화 환율을 달러당 120엔까지 확 그래서 아베노믹스 하면서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일본은행이 돈을 FRB가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국공채를 사는 것처럼 일본은행 우리라고 못할 소냐? 일본은행이 또 막 엔화를 찍어내가지고 국공채를 막 사재 깨버리는 식으로 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막 회로 막 뽑아낸다 이거예요.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막 뽑아낸다. 이 돈을 찍어가지고. 예, 그럼 엔화 약세되잖아요. 해외로 돈을 막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엔을 팔고. 그래서 엔화가 약세되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이렇게 하고. 유럽은 또 어떻겠습니까? 유럽은 2010년하고 12년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죠. 뭐 피그스네 뭐네 하면서 2012년에 이제 막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막 이렇게 가죠. 재정위기가 발생해서 이제 그때 뭐 2조 위안 부양책이다 뭐다 2조 유로 1조 유로인가 2조 유로 뭐 이렇게 부양책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장기 대출 유럽 중앙은행이 뭐 3년 만기, 4년 만기 뭐 장기 초저금리 대출을 막 해주는 거죠.
돈을 막 이제 재정위기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막 뿌려주고. 그래서 유럽은 어떻습니까? 재정위기 때문에 금리가 막 국채 금리들이 막 올라갔어요. 프랑스고 이탈리아고 스페인이고 뭐 물론 비교해서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막막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제 막 거의 제로 금리까지 막 금리를 떨어뜨리고 이제 돈을 이제 그 장기 대처 초저리 자금들을 막 공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2014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QE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2015년 3월에 유럽 중앙은행도 매월 600억 유로씩 국공채를 사는 식으로 QE를 실시를 했죠. 그리고 그 QE 실시를 하고 이걸 다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연장을 했죠. 확대하고 연장을 했죠. 유로당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로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1.4달러이던 것이 유로당 1.4달러든 4달러든 1.1달러까지 단기간에 또 유로화도 톡톡톡톡 약세를 보였죠. 그 일본과 유럽이 이제 FRB의 QE2라든지 뭐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QE3는 FRB가 2012년 말에 했죠. 2012년 말에 QE3를 했죠. 매월 850억 달러씩 공공재 산다. 해가지고 2014년 그 초까지 이렇게 2014년 초부터 이제 QE3의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일본하고 유럽이 이제 FRB QE2, QE3에 대항해서 일본과 유럽이 이제 이런 아베노믹스하고 유럽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하고 QE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엔화가 80엔에서 120엔까지 치솟고 유로는 1.4달러에서 1.1달러까지 쭉 떨어진 거예요. 약세를 보인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도 이제 2012년부터 경기가 이제 주주주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2014년, 15년에부터 2014년부터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요. 경기 부양하면서. 아니 뭐 제로금리, 초저금리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도 이렇게 이제 뭐 5, 6% 되는 금리를 뭐 3, 4%까지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뭐 2, 3%까지 계속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위안화 평가절하도 금리를 떨어뜨리면 위안화다가 약세를 보이겠죠. 그 다음에 평가절하도 이렇게 유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러당 1. 이제 2015년에 뭐였습니까? 위안화 평가절하도 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주가 거품 붕괴된 그 와중에 중국 경제 이제 수출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안화가 달러당 6.1 위안 정도이던 것이 6.5 위안까지 쭉 또 이렇게 약세로 뛰었잖아요. 위안화도.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주가 거품이 이제 붕괴되고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 둔화되는 경기 악화, 그다음에 채무 위기 이렇게 중국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중국 경제 위기론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작년 연말 연초부터 중국 경제 위기론 특히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대규모 그 외화 유출, 자본 이탈이 일어났죠, 중국에. 그래서 4조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까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계속 확대됐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미국 FRB가 QE2, QE3에서 달러 약세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일본은 아베노믹스, 유럽도 뭐 마이너스 QE 정책, 중국도 금리 인하고 평가절하 이런 걸로 대항을 하는 형태가 됐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 경제 대국들 간에 지금 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경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작년 연말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FRB가 0.25% 정도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달러가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부터 단독 강세를 그냥 쭉쭉 또 막 초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달러가 단독 강세를. 그러면
단독 강세를 보이니까 당장에 미국 제조업들이 그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쫙 꺾여버려요, 당장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달러가 금리를 올려야 되겠고,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이 꺾이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억제하려고 하겠죠. 달러 강세를 막으려고 하겠죠. 달러 강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앞에 지금 일본, 유럽, 중국 등을 두드러 패야 되겠죠. 두드러 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201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를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극약 처방이 헬리부터 머니론도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베노믹스에서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엔화를 120엔 갖고는 안 돼. 130엔, 140엔 더 약세를 끌어올려야 돼. 약세를 유도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달러 강세 때, 단독 강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를 더 막 지금 120엔까지 올라온 것도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 건데 130, 140까지 막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발끈하겠죠, 미국이. 발끈하겠죠. 그 다음에 유럽도 이렇게 QE도 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한다 해가지고 유로화가 이제 막 1.1달러 조금 근방에 있던 것이 막 1.05달러, 1대1까지 그냥 뚝뚝 떨어지려고 한다, 이거 유로화가. 유로화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유럽 아니면 중국이 이게 뭔가 그 위안화 약세 유도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달러 초강세를 막으려면 그걸 막아야 돼.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는 그런 상태. 한번 올려고 또 더 올리느냐 마느냐 상태인데 마이너스 금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다 보니까 인디아의 라잔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2013년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 2013년에 인도가 IMF 외환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달러가 외환 보유가 부족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전평을 했어요. 야, 이 새끼들, 니네들 중앙은행 총재들 니네들 또라이냐? 니네들 바보냐? 봐라, 니네도 지금까지 무슨 재정 확대, 경기 부양한다고 재정 확대책이고, 무슨 QE고, 제로금리고, 마이너스 금리 했는데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근데 무슨 헬리콥터 모니로까지 떠들어 제껴? 니네들 정신이 있어 없어? 니네들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라잔 총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니네들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진다. 니네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통화전쟁이다 이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거예요. 신흥경제국 등 터진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통화전쟁 하는 바람에 우리들이 더 죽는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무리한 금융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니네들 나라만 이렇게 득보면 그만이냐. 그러면서 니네들이 무슨, 뭐 이렇게 세계 정책 공전에 뭐네 국제 정책 공전에 이렇게 하고 떠드냐. 뒤로는 다 돌아 앞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뒤로 돌아서 전부 집 앞으로 챙기려고 정신이 없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판을 한 거예요. 라잔이라는 사람이. 예. 이제 환율은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FRB가 QE2 2010년부터 2010 QE2를 하니까 유로화가 계속 이제 뭡니까 그 이제 강세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약세 강세 등락 하지만 전체적으로 1.3유로를 넘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FRB의 QE2에도. 그다음에 2014년부터 이제 주주주죽 마이너스 금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로화 약세 유도 정책을 하죠. FRB 유로 중앙은행이 주주죽 떨어지죠. 일본 엔화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RB가 QE2, QE3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금융위기 전부터 엔화가 강세를 이렇게 쭉 보였지만 이렇게
QE 정책 한대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 후에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서 부북 올랐다 이거예요. 위안화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05년에 이제 그 변동한 일자로 왔다가 다시 패깅했다가 2010년에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유기한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엔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엔화가. 유로화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위안화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죠. 인디아 라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주주주주 밀려가지고 이제 약세. 인디아는 이렇게 2012년부터 통화정책하고 또 인도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 침체되고 인도 경제 자체가 위안위기 겪으면서 이렇게 주주주주주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이제 약간 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더 여기서 이제 이런 통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렇게 막 인디아 자본 이탈이 일어나서 브라질이나 인디아는 돈이 빠져나가서 치솟으면은 그나마 겨우 가까스로 잡은 인플레가 또 폭주를 한다 이거예요. 브라질이나 인디아는 지금 인플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엔화 어쨌든 유로나 엔화 강세 또는 위안화 약세를 막아야 되는 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이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올해 들어와서. 유럽이나 일본은 엔화 약세하고 유로화 약세를 하고 중국도 위안화 약세를 하고 싶은데 미국이 이렇게 기다려라고 이렇게 제지를 한다 이거예요. 달러 초강세를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엔화 약세를 다시 하려고 지금 막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다 이거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하고 미국 간에 지금 이제 환율을 둘러싸서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갈등이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면은 일본 엔화가 이렇게 110엔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리니까 외환 시장이 투기에 휩쓸고 있다라고 이제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30엔으로 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거꾸로 110엔으로 쭉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FRB가 금리를 추가 더 인상한다라고 한 걸 이제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FRB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금리를 인상을 했으면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FRB가 금리를 인상을 했으면은 달러당 120엔에서 130엔을 갔을지도 모르는데 금리 인상, 추가 인상을 1년에 올해 안에 4번 정도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2번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한 해 안에 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FRB가 금리 인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달러가 약세를 보면서 엔화가 이렇게 110엔으로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일본은행하고 FRB 힘겨루기에서 FRB한테 밀려버린 거죠.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가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외환 시장이 투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곧바로 그 재무장관이 미국 루라는 재무장관이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외환 시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까불지 마.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죠.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유도를 위해서 과도하게 금융 완화책을 남발하는 것은 니네들 통화 전쟁을 유발해. 우리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하고 경고를 발한 거예요. 니네들은 환율이나 금융 완화책으로 문제 해결 안 돼.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정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니네들 그 돈을 막 찍어가지고 통화 약세를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은 인플레 수출하고 실업 수출하고 주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환율 보고서 1년에 2번 이제 환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을 환율 조작 감시국으로 딱 지정해버려요. 예전에는 이런 강경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지금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G7이가 뭔가 하는 일본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제 G7은 유명무실화되고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데 거기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환율에 대해서 통화전쟁하는 금융정책, 무리한 금융정책은 안 돼! 라고 못을 딱 박았죠. 아, 이거 일본 아베 총리나 이런 사람은 우리 좀 이렇게 엔화 약세 유도를 위해서 금융 완화책을 좀 이렇게 할게. 우리 동네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 유도를 할 거야라고 자꾸 눈치 보면서 문을 띄우니까는 그걸 탁 못을 박아버렸죠. 이런 상황이 나 이거예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일본이 또 이렇게 뾰족한 수단이 없으니까 뭐 다시 반발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미국이 또 까불지 마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외환시장 정상적이야 지금 웃지 마 이러면서 니네들 또 이렇게 이상한 그 뭐 헬리콥터 뭐니네 뭐 마이너스 뭐니네 뭐네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직접 또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예전에는 막 직접 했어요. 하루에 막 심지어는 하루에 1,000억 달러까지 막 이렇게 사들이고 이제 2005년까지인가 직접적으로 그 외환시장 개입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예전에는 환율 변동하면 환율 움직이면 2005년 5월 달부터인가는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직접 그 시장 개입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걸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막 그 1,000억 달러 정도 막 사재 끼고 막 하는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죠.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니까. 지금 한 4천억 달러? 못 되죠. 근데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할 때 하루에 1,000억 달러를 사재 껴버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베 정부가. 그걸 지금 이제 만약에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어. 미국이 이렇게 한다. 일본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니들만 그렇게 중국도 좀 위안화 약세 지금 하고 싶은데 내시면 하고 싶은데 지금 자본 이탈하고 지금 중국 경기 위기론 해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지금 그다음 내부적으로 이제 권력 투쟁이 지금 첨예화되고 있죠. 내년에 그 또 이렇게 그 중앙 그 위원 선출하는 때죠.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권력 투쟁이 다시 첨예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위안화 약세 유도를 한다든 위안화가 다시 뭐 풍풍 뛰기 시작하면은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려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작년 그 주가 거품 붕괴하고 올 연초 중국발 주가 거품 나고 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다시 이렇게 휘청할 정도, 이렇게 흔들려 버릴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이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약세로 나서면은 중국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과 지금 대만 같은 이런 주변에 눈치 보고 있는 국가들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국가들도 지금 수출이 안 돼가지고 또 뭐 난린데 지금 공급과 아닌데 뭐 구조조정인데 난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아까 말씀 브라질이나 인디아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나겠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통화 전쟁 위험이 높다라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설명으로 저는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이미 통화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에스컬레이터 되면 안 된다. 아마 여기서 더 통화 전쟁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격화되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그 IMF라든지 이런 데가 그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추고 세계 경제가 아직도 좀 그 표는 이제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하지만 아베 정부는 아베 총리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어저께 그 G7 회의에서 그 성명문에다가 우리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의 버금가는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넣자 아베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IMF나 미국이나 유럽이 야 이마 이렇게 뻥튀기라도 정도껏 해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 이마 이렇게 말을 했죠.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2008년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2008년 같은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소비세 2017년 3월 달에 이제 소비세 인상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한다. 그 다음에 엔화를 130엔, 140엔까지 또 막 이렇게 튀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위기론을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베 총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일본 국내용이죠. 일본 국내 정치적 목적의 국내용 발언들이죠. 국내적인 거죠. 소비세 인상하면 이제 벌써 이렇게 연기 했는데, 저놈은 맨 공약을 내세워놓고 거짓말만 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상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요새 이제 자민당에 대한 어떤 그 아베 내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민당이나 특히 동경 도지사 같은 경우라든지 동경 올림픽 유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뇌물 주고 유치했다, 뭐 이런 그 한 위원한테 우리 돈으로 한 20억 원 정도 뇌물을 줬다 그래요. 한 그 심사위원한테 한 20억 원, 그러니까 20몇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한 2, 3천만 원 정도 뇌물을 줬다라고 그래요. 굉장한 그 돈을 그 동경 올림픽을 유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국립경기장인가 뭔가를 건설한다라고 했는데 그 설계도 나무끝 뺏겨가지고 했고 취소하고 또 뭐 하고 난장 지금 날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반발이 심해.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올림픽 유치야 뭐 이런 식으로 아베 정부는 이제 그거 유치해가지고 좀 분위기 띄우고 뭐 이렇게 뭐 투자 활성화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여론은 지금 이제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여튼 지금 통화전쟁 위험이 상당히 잠재적인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지금 쉽게 움직이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강수를 두게 되면은 모두가 다 바바바박 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월 두 번째 동영상 통화전쟁 위험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